수술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앞으로 생활이 더 문제라고요. 지은아,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여보, 당신도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수술 끝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건데요? 한밤중 병원 입원을 앞둔 이혜자 할머니의 방 앞에서 벌어진 다툼이었습니다. 며느리 한지은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깊어가는 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나더러 뭐 어쩌라고. 고동 불편해지면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안 그럼 누가 어머님 돌봐줘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 씨에게 차갑고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수술도 아직 안 받았는데 너네는 내 요양원부터 알아보는 거야? 어머님, 그게 이상한 소린가요? 저도 직장 다니고 우진이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하는데 지은아, 제발 그만 좀 해. 당신은 왜 자꾸 저보고 참으라고만 해요? 어머님 모시고 살면 제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 안 해요? 이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찌르듯 왔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아픈 게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돌봐달라고 했어. 나 돈 많아. 혼자 살 수 있어. 어머니, 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자식이 이 사람 한 명인데 돌봐줄 사람이 저희밖에 없잖아요. 당장 오늘만 해도 누구 부를 사람도 없고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돌보겠어요. 기껏 오늘 하루 나 돌봐줬다고 생색이니? 그리고 이 아들 과외비는 챙기면서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다 이거지? 어머니, 우진이 교육비는 또 왜 끌어들이세요? 그건 어머님이 손주라고 자청해서. 자청은 무슨? 네가 매달 찾아와서 애처럼 졸라댔잖아. 아무튼 전 어머니 돌봐줄 자신 없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못 견디겠다고요. 니들한테 뒷바라지 부탁할 생각 추호도 없어. 그리고 무슨 요양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줄 알아? 어머니 다른 소리 마시고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사람 도움 필요하면 가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딜 가든 그건 내 자유야.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신경 꺼라. 내 건강은 내가 챙길 테니까. 대화 속 주인공 이 씨 할머니와 그의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70세 이혜자 할머니와 그의 며느리 한진 씨입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씨 할머니는 어제 과수원에서 일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향했던 이 씨 할머니는 의사로부터 수술 후에 다소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씨 할머니 옆에는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씨가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며느리는 자신이 이 씨를 돌봐줘야 할 수도 있다고 느꼈는지 밤늦게 남편에게 자신은 시어머니를 절대 돌보지 않겠다면서 요양원에 보내자고 남편에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이 씨가 참지 못하고 그 대화에 끼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중학생 손자 우진이가 이 소리를 듣고 있진 않을까. 문득 그 생각에 할머니의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자고요. 내일 어머니 수술부터 하고 그 얘기는 천천히 의논하자고. 의논은 무슨 의논이야. 이미 다 결정난 것 같은데. 어머니, 아주 내가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구나.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요양원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이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한밤중의 다툼은 단순한 가족 간의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씨의 머릿속으로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끼니를 걱정하며 동생들을 키웠던 시절. 시집와서 시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행복한 나날들. 그리고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잃고 온 과수원에서의 굵은 세월까지. 이 씨는 한밤중의 다툼 후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해 겨울. 5살이었던 이 씨는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혜자야, 동생들 밥 먹였니? 네, 어머니. 제 것까지 동생들 먹으라고 줬어요. 아이고, 우리 착한 딸.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그 시절,
어머니는 늘 맏딸 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동생들이 배고픔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면 어린 혜자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그들을 달랬습니다. 언니, 배고파. 조금만 참자. 내일이면 아버지가 만난 거 사오실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일당은 늘 술값으로 사라졌고 혜자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이 씨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벌어올게요.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보태고 어머니의 약값을 대느라 자신의 월급은 한 푼도 쓰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굶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혜자야, 미안하다. 네가 고생이 많았어. 임종 직전 어머니는 맏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동생들의 어머니가 되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니, 우리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얘들아, 너희들이 잘 자라는 게 내 소원이야.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나의 삶을 살아볼까 하던 즈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이 처자가 우리 집 며느리감이구나.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은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혜자 할머니의 결혼 생활은 달콤한 봄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와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남편 덕분에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수원의 하루는 늘 분주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과수원으로 나가 일손을 돕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된 나날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과수원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혜자야. 나도 처음에는 그랬단다.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8개월째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혜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던 것입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만 살아있으면 돼. 하늘은 혜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 종우는 다행히 건강하게 자랐고 혜자도 천천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힘든 시기에 며느리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밤낮으로 보살펴 주시며 손수보약을 다려주셨고 아기를 돌보는 법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과수원은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셨습니다. 혜자야, 어머니, 빨리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난 이제 됐구나.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이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 과수원은 혜자 네가 맡아 주거라. 너는 누구보다 내 소중한 딸이었어.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이 씨는 마음 깊이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먼저 가게 돼서. 당신이 뭐가 미안해요. 과수원 잘 부탁할게요. 당신은 늘 모든 일을 잘하니까요. 남편의 마지막 말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26에 시집와서 배운 과수원 일은 이제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농사가 힘들어 과수원을 팔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장성하여 결혼을 했고 손주도 생겼습니다. 과수원은 해마다 더 큰 수확을 안겨주었고 이 씨는 자식과 손주에게 부족함 없이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수술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들은 차가운 말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씁쓸한 기억들을 되살려냈습니다. 어머니, 이제서야 며느리를 대하시던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것 같네요. 처음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만 해도 이 씨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단정한 몸가짐에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를 보며 할머니는 내심 흐뭇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반찬을 만들어주고 과수원 일도 돕겠다며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롭잖아요. 이 씨는 며느리의 그런 마음이 고마워 용돈을 넉넉히 쥐어주곤 했습니다. 얘야, 이거 받아라. 이거 가지고 네 남편이랑 여행도 다녀오고.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가요. 함께 가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 손주 우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씨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이 씨는 그런 손주를 보며 자신이 돌봐줄 수 있다며 여러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집안일로 지친 며느리의 얼굴이 안쓰러워 할머니는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를 위한 일시적인 도움이었지만 점차 그 금액은 늘어났고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어머니, 우진이가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출이 많아져서요. 알았다. 내가 더 보내주마. 우리 손주 공부하는데 돈이 문제가 되면 되겠니? 며느리는 교직을 그만두고 온전히 아이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까지만 육아에 전념하겠다더니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교육열은 점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학원 스케줄에 우진이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할머니 저 학원 그만두면 안 될까요? 우진아, 엄마한테 말해봤니? 엄마는 들으려고도 안 해요. 제 성적만 물어보고. 이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아들 학원비로 월 수백만 원을 쓴다면서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래도 그건 좀 심하지 않아요. 그 돈이면 노후 준비도 해야 할 텐데. 이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수원에서 평생 일구어온 재산으로 손주 교육을 돕고 있었지만 이게 과연 우진이를 위한 길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손주 우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이 씨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큰 행사였던 이 씨의 생일조차 이제는 우진이의 시험 일정에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생신에는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우진이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서. 매년 손주와 함께 찾아오던 생일이 이제는 아들과 단둘이 보내는 쓸쓸한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씨는 텅 빈 상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내가 케이크초 불어드릴게요. 우리 우진이가 이렇게 컸네. 그리운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자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생일에 찾아뵙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우진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오랜만에 이 씨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전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우진이가 학원 특별반 선발 시험이 있어서요. 시험이 몇 시에 끝나는데? 5시요. 시험 끝나고 학원 근처에서 뵐까요? 이 씨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도 사고 어린이날에 주지 못한 선물도 챙겼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정작 며느리와 손주는 약속 시간을 한참 넘겨서야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우진이 많이 컸네. 반가움도 잠시, 며느리는 손주의 식단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키는 안 돼. 시험 기간에는 건강식으로만. 할머니는 손주의 아쉬운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시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할머니는 손주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진아, 요즘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에 손주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만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어요.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할머니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구나 뜻밖의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저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저 가기 싫어요.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바쁜 회사 생활에 치여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성스럽게 장을 봐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진심은 곧 드러났습니다. 정성스레 차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진이가 요즘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영재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 속에 숨은 의도를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해외 유학을 보내면 어떨까 해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손주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저 유학 가기 싫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도 못 하겠어요. 우진이는 유학하고 싶어 하나? 아이가 뭘 알겠어요. 지금은 싫다고 해도 나중엔 저희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이 씨는 며느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저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식의 진짜 마음은 보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우진이가 원하면 생각해보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운명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틀 뒤 이 씨는 평소처럼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기에 사다리를 타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일하던 청년의 외침이 들리기도 전에 할머니는 이미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다리가 흔들리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손주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응급실에서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불가피했고 수술 후에도 거동이 불편할 수 있다는 말에 이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다행히도 재활 치료를 잘 받으면 8,090%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수술 전날 아들은 이 씨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진통제로 잠시 잠든 할머니는 한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할머니는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향했던 할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였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어떡해요? 저는 어머님 간병 못해요. 나더러 뭐 어쩌라고 거동 불편해지면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안 그럼 누가 어머님 돌봐줘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 씨에게 차갑고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수원에서 흘린 땀방울, 손주를 위해 아낌없이 보냈던 용돈들, 그리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던 마음까지. 중간에 망설임도 없이 이 씨는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마치 도둑이라도 맞닥뜨린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들었다. 너희들 말. 할머니의 낮은 목소리에는 평생 모아온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술도 아직 안 받았는데 너네는 내 요양원부터 알아보는 거야? 어머님, 그게 이상한 소린가요? 저도 직장 다니고 우진이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돌봐달라고 했어. 나 돈 많아. 혼자 살 수 있어. 어머니, 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자식이 이 사람 한 명인데 돌봐줄 사람이 저희밖에 없잖아요. 당장 오늘만 해도 누구 부를 사람도 없고. 기껏 오늘 하루 나 돌봐줬다고 생색이니? 그리고 이 아들 과외비는 챙기면서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다 이거지? 어머니,
우진이 교육비는 또 왜 끌어들이세요? 그건 어머님이 손주라고 자청해서. 자청은 무슨, 네가 매달 찾아와서 애처럼 졸라댔잖아. 아무튼 전 어머니 돌봐줄 자신 없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못 견디겠다고요. 니들한테 뒷바라지 부탁할 생각 추호도 없어. 내 건강은 내가 챙길 테니까.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우진이 깨면 어떠하시려고요? 내일 시험 있단 말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살아온 자신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기 아들의 시험 성적만을 걱정하는 며느리가 더는 며느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원을 운운하는 며느리에게 자신은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도 앞으로의 삶도 모두 자신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할머니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 할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재활만 잘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야겠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아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는 너무 위험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에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평생 일군 과수원처럼 자신의 삶도 홀로 가꾸어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씨의 집으로 돌아온 첫날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을 서둘러 돌려보내고 이 씨는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전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통장들이 가득 든 장롱 앞에 섰을 때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중에서 손주의 유학을 위해 따로 모아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통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장 한 권이 아닌 지난 시간 동안의 허상을 찢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수원은 다행히도 일하던 사람들이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지내면서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하루 2시간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을 뿐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몸이 많이 회복되었을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던 중이었고 며느리를 본 척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시간 좀 내주세요. 이 씨는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며느리가 커피를 사겠다는 말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 말이 뭐니? 할머니의 차가운 음성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 더 바라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보며 살아온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의 속내를 읽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유학 일정이 당겨져서요. 어머니께서 약속하신 지원을.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다 썼다. 내 재활 비용으로.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씨는 손주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가 유학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과수원에서 땀 흘려 일구어온 세월이 할머니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끝없는 욕심 앞에서 이 씨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씨를 며느리가 붙잡았습니다. 손주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상황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며느리의 지나친 교육열과 욕심, 그리고 어머니를 협박한 일까지. 마침내 아들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최후 통첩을 했고 손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들은 자주 손주를 데리고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과수원에서 할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손주는 해맑게 웃었고 이 씨는 그 웃음소리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씨는 다시 과수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과일을 따지는 않지만 든든한 지팡이를 짚고 과수원을 거닐며 일꾼들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 된다는 것을. 매일 아침 과수원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이 씨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봄이라고.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꽃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처럼 인생도 때로는 거센 바람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맺히는 열매는 더욱 달콤하고 값진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